이상문학상 사태가 사회적으로 아주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작권을 3년이나 빼앗는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서 지난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윤희형 작가가 절필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학 사상사가 무려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이상문학상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울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상문학상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방송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해마다 이상문학상 대상 발표 시즌에는 이상문학상 대상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상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상 한 명과 우수상 보통 대여섯 편 정도를 같이 발표를 하는데 그 우수상 발표작 발표 이후에 수상자 중에 한 분이 김금희 작가님께서 네. 김금희 작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분이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 계약서 조항에 그것을 책으로 내잖아요. 네.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책으로 내는데 그 책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거의 베스트셀러를 예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문학 지망생들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매년 사보거든요. 그건 거의 필독서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계약서 조항을 보니까 대상도 아니고 우수상 수상작조차도 3년 동안 저작권을 이 출판사가 갖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저작권료도 안 받는 건가요?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예, 받기는 해요. 받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출판권만 가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도 돼. 왜냐하면 저작권을 출판사가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저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용이 돼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만 그랬던 걸로 그때 뉴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어떤 작가는 수락을 해서 그냥 받고 그렇게 3년 동안 그 양도를 하고요. 저작권을. 또 어떤 작가는 거부하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럼 자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의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작가들도 사실은 작가들은 글 쓰는 것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들이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안 읽어보고 사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인 작가들은 그렇죠. 그렇죠. 신인 작가들은 특히 그렇고 이 저작권과 출판권의 개념을 아직 잘 모르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수락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대상 수상자한테 혹시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수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작품을 어떤 다른 책에서도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는 조항도 있대요. 표제작이라는 것은 그 제목으로 그 단편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작품인데 자기 작품을 표제작으로 쓰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문학상을 빌미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갈취한 거죠. 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내가 산통을 겪어서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이건 내 아이야? 그러고 가져가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강제로 거의 빼앗아 그런 버리는 거죠. 거잖아요. 강제로 빼앗아 가고. 3년만 내가 갖고 있다가 키우다가 너 줄게. 이런 좀 심하게 비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3년 동안은 너의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작년 대상 수상자였던 윤희형 작가가 올해 알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우수상 수상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겪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부당함에 그런데 처음에 문학사상사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최은영 작가와 김금희 작가와 이기호 작가 무려 세 분이나 사과를 요구하셨고 이런 독서 조항을 빼달라. 그리고 이런 식의 계약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신문에 기사화까지 다 되었는데도 문학사상사가 계속 미적거리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좀 있으면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형 작가가 너무
그동안 고통이 심했던 거죠. 혹시 나 때문에 많은 이미 상을 받은 입장이니까. 예, 이미 상을 받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상을 받으면 사실 작가들에게 이상문학상 수상은 거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예,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그리고 많은 신인 작가들의 꿈이 이상문학상 수상일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최고의 문학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윤희영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문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많은 곳에 불려가고 강연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추천사도 써주게 되고 이상문학상 수상자라는 것이 이제 평생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원래 영광이었는데 네. 영광이고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조리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하러 가고 이러면은 네. 자기를 너무 우상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상문학상을 받지 않아도 윤희영 작가는 원래부터 훌륭한 작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눈빛 아이들의 그 눈빛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한 게 작가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출판사가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작가에 따라 다르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은 황석영 같은 작가나 이렇게 아주 굉장한 이제 거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작가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가 용감하게 좀 나서서 네. 특히 기성 남성 작가들 중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나서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젊은 여성 작가들이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젊은 여성 작가들 그리고 아직 미등단 작가들 네. 글을 쓰고 있지만 아직 등단을 못한 작가들 신인 작가들 이런 분들이 트위터에서 주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자체가 부조리구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여러 가지 문학 사상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출판사들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을 본 작가들은 용감하게 나서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더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이건 좀 더 많은 작가들이 공감해주고 네. 이해해준다면 더 윤희영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이 싸움에 동참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작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준다면 네. 문학사상사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 가지 상들이 많잖아요. 그 상을 주는 여러 가지 관행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작가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프리랜서에 대한 대우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특히 작가의 어떤 창작물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 평가도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일단 원고료가 정말 짜요. 예, 원고료가 네, 정말. 우리 작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원고료는 어떻게 20년째 안 올라 하면서 예전에 매당 5,000원이었는데 네. 지금도 지금은 얼마. 이제 10,000원 이상은 그래도 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10,000원 갖고도 이 작가들이 취재하고 이거는 거의 교통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원고료도 그렇지만 저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시 잡지들의 경우에 네. 시인들에게 이제 원고를 쓰라고 청탁을 해놓고 원고료를 어떤 잡지는요. 해묵은 쌀로 줬대요. 요즘요? 예. 원고 몇 년 전에 일이에요. 30년 몇십 년 전 얘기가 옛날에는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는 쌀이 정말 돈과 같은 네. 가치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햅쌀도 아니고 해묵은 쌀을 주면서 이게 원고료라고 하시는 그런 출판사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원고료를 등단 5년 안에 신인 작가들에게는 등단 5년까지는 신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고료를 안 준대요. 그리고 등단 5년부터 10년까지는 얼마, 등단 10년부터 15년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는 출판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문예 잡지들 사이에서 이런 원고료에 대한 부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따지면 한도 없고 또 윤희영 작가가 가장 또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문단 내 성폭력이에요. 예. 문단 내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사람들이 잊었다고 생각을 할 때 미투 논란이 한창 그때쯤 다시 돌아와서 책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단 내 성폭력의 가해자였고 신문에도 났던 사람이 아직도 잡지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계속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작가들은 그 피해자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피해자가 될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보면서 계속 작가로서의 자존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윤희영 작가처럼 정말 양심적이고 좋은 작가들이 더 많이 상처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들이 침묵을 지키는 한 누군가는 계속 얘기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지키고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작가들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전 윤희영 작가가 절필선언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글을 그게 이제 앞으로도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너무 이제 제가 충격적이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칼럼에도 그걸 썼어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가 윤희영 작가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글쓰기는 윤희영 작가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글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글쓰기는 그의 목숨이고 피눈물이고 눈부신 삶이고 끝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 누구도 그의 투쟁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문학 사상사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저작권을 볼모로 삼아 그릇된 이익을 누리려는 모든 출판사 대표들, 작가들을 몇만 부짜리로 환산하며 이익을 따지는 모든 출판사들, 작가들의 뼈와 살이나 다름없는 원고료나 인세를 떼먹고 제때 지급하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작가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 모든 출판사는 각성하라.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썼어요. 예, 이 글을 쓰고 나서 정말 많은 독자들의 메일과 막 인스타그램을 댓글을 받았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당했다고, 나도 당했다고. 네.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 약한 작가라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여자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냥 나를 무시한 거구나. 이 생각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문학상 대상까지 받은 이런 유명한 작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신인 작가들에게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사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있는 거예요. 신춘문예는 뭐 모든 작가들의 또 그렇죠. 꿈이잖아요.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신춘문예 작품집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사들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골라서 그걸 하나의 엔솔로지로 만드는 그 작품집이 나오는데 저도 산 적이 많거든요.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글쓰기 위해서 사기도 했는데 그 책을 내면서 그 출판사가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내주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냥 인세들은 지급하지 않고 말이 원고를 그냥 무단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당연히 뭐 그렇게 원고를 주거나 이건 다 책 하겠지.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벼슬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정말 이것도 인세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써야 되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인세가 지급되지 않거나 원고료를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경우는 뭐 다반사고요.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등단했다가 몇 년 안에 사라지는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에 치이다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하니까 내가 글 써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능을 인정받더라도 그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 노동의 대가가 너무 크니까 많이들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윤희영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고개를 하는 기분이라고 뭔가 줄타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까 또는 나도 모르는 어떤 부조리에 가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좋은 출판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출판사가 이런 잘못을 했더라. 뭐 성폭력에 가담이 됐더라. 이런 것들을 작가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몇 년 후에.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발생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창작에 대한 존중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작가들이 이 정도인데 작가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 출판사들의 안에 직원들하고 문제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많죠. 많아요. 저도 많아요. 들리는 곳들이 이렇게 좋은 출판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 맞아요.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 출판사들 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희롱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공론화된 것은 1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윤희영 작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절필선언까지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만든 거는 오랜 출판사들의 그 관행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죠. 지금 청취자 8784님이요. 네. 우울하네요. 저는 최근 원고료 대신 잡지로 대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잡지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 원고료 대신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원고료를 안 주는 대신 정기 구독으로 대체하라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아니면 정기 구독이라도 그냥 공짜로 뭐 몇 분한테 그냥 공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출판사가 어렵대, 잡지사가 어렵대. 근데 그러면 우리는 글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데뷔할 때 저도 인세를 못 받았거든요. 네. 인세를 못 받고 뭘 받았냐면 제 책 원래 저자 증정본을 원래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 증정본을 좀 더 주면서 인세 대신이라고 몇십 권 더 주면서 예 그렇게 너는 뭐 신인이잖아. 출판해 주는 게 어디니라는 그런 분위기.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라는 식으로 그렇게 출판사가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게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아직은 안 됐죠. 제가 등단한 지 20년이 덜 됐으니까. 그런데 10수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 뭐 그런 대중문학에도 그렇잖아요. 연예계도 내가 데뷔시켜주는 게 어디야. 맞아요. 그거예요. 뭘 달라고 해. 네. 그래가지고 처음 계약 맺을 때 노예 계약 맺잖아요. 예. 몇십 년 계약 맺고. 그러니까 데뷔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재능이 없으면 데뷔를 시켜주겠어요. 바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창조성과 재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가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갑을 관계가 발생해버리면 갑은 을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을 쪽에서 고통을 이야기해도 모르는 척을 하거나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런 적 없고 지금 또 어떤 출판사 대표들은 왜 이렇게 창작자들과 이 출판사 사이를 뭔가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 우정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진작 우정을 표현하시지. 그럼 진작 연대를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뭔가 출판사 대표들을 향해서 뭔가 좀 그런 공격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연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과연 우정과 연대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작가님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불짓고를 막 날리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이런 이제 구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문학사상사가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했는가 사과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문학상을 그전에는 조금 있다가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이상문학상 발표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사 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독자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의도적인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진짜 사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저작권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3년 동안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그런 식의 조항은 네. 표제작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모든 구체적인 조항들이 저작권을 갈취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은영 작가가 그 사과문을 보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과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 우린 제대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출판사가 저작권을 모르고 어떻게 출판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작가들은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최은영 작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상문학상의 후보에도 오르지 않겠다. 예, 이상문학상과 연관된 모든 것은 나는 배제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셨고 작가도 그렇게 하셨고요. 최은영 작가는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도가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고 자기가 원했던 사과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닌데 알고서 그랬으면서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문학상 문학사 상사로부터 사과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예. 지금 청취자 5630님께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계속 도서를 구입해야 하나 고민스럽기까지 하네요. 예, 불매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이 있다면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이런 사태가 다 문학사 상사 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 통해서 출판사들이 좀 더 저작권이나 작가들에 대한 존중, 네. 문학에 대한 존중,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거죠. 출판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맞아요. 예, 출판사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인세를 보통 10%를 주는데 우리가 10,000원짜리 책을 사면 1,000원이 그 저자한테 가는 건데 네. 그것도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출판사가 많다는 것.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예를 들어 해리포터가 엄청나게 뭐 수백만 부가 팔려도 번역자한테는 인세가 한 푼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고료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인세나 창작자들에 대한 그리고 번역자들에 대한 모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없고 소중한 소설책들을 읽을 수 없고 아름다운 시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들이 원소스 멀티유스로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컨텐츠의 문제예요. 단지 문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문학의 전반, 뭐 연예계, 대중문학계 여기까지 지금 다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청취자 강명희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출판사와 작가님 사이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신데요. 예, 너무 실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이디 K7396581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정혜월 작가님 문학계 구시대 관행 언급해 주시고 문제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우리가 언제 한번 이 문제 다룰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기로는 입춘이 지났는데 매서운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감기, 독감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